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막전 막후의 젊은 피 오랜만에 오셨어요. 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석입니다. 아, 네. 한 달간 안 나오셨어요? 당을 부득이한- 바꿨다 얘기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아니죠? 부득이한 상황에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 보여가지고 네. 두 번 정도 결석했습니다. 저는 네. 계속 안 나오길래 대선 끝나고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은 갑자기 빨간색 잠바 입고 저기 앉아요. 저쪽에 앉아가지고 네. 사람들 우리 기억에서 평론가가 저 너무 그리웠어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너무 혼나가지고 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의 아웃님입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그래도 좀 창석 평론가가 나아 보여요? 상대하기에? 아무래도 아, 편하죠. 그런 느낌입니까? 네, 말도 잘 통하고. 잘 통하고 네. 약하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상대 패널 입장에서는 편하다는 게 사실 칭찬은 아니지 이거 않습니까? 불쾌해야 되는데 또 창석 평론가 좀 기분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막전 막후의 든든한 팩트 체커 김준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이 이제 소위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 지금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깜깜이 기간 되기 직전에 또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고 또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요즘 유세하는 모습을 보면 오프라인 유세가 있고 온라인 유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본투표가 며칠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온라인 유세, 오프라인 유세 어느 쪽이 좀 더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세 활동도 하시니까. 저 엄청 열심히 예.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오프라인 유세는 거의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이 더 중요하고 왜냐하면 오프라인 유세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나 뭐 좀 크게 봐도 총선까지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후보자 이름을 모르시거나 누가 출마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유세차도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대선은 그 후보자 이름이 뭐 뭔지 몰라서 못 찍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대선에서는 이런 오프라인 선거 유세에 들어가는 비용 보조를 좀 줄이고 차라리 지방선거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준일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어느 후보 아니면 그 뭐 좀 유명한 정치인하고 악수 한번 하고 안 하고가 이 사람들한테 각인되는 게 정말 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하죠. 뭐 어떤 효율성을 보면은 지금은 온라인 홍보가 많지만은 그래도 그 길을 쓰고 이렇게 바깥에서 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 이제 뭐 마음을 못 정한 분이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이 가고 만났다 그러면은 진짜 손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거를 노리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이제 거리로 나가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국민 통합 정부를 성공시키겠습니다. 결국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부정합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정권 교체만 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정말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망하시지 않도록 사전투표 하루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 또 안철수 전 후보 간의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대선 판세가 너무나 더욱 복잡해진 상황인데요. 윤 후보를 두고 1년 지나면 뽑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라고 이제 공세를 펴던 안 후보가 갑자기 단일화에 합의된 상황, 너무 늦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또 정권 교체에 부응했다라는 평가 역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철수 대표에게 정계 은퇴하라라는 지지자들의 분노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선거 막판에 어떻게 작용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거예요. 언제 단일화를 하기로 했는 건지. 사실 TV 토론 직전까지만 해도
막 강하게 공방을 하다가 TV 토론에서 넥타이 색깔이 맞고 뭔가 TV 토론에서는 조금 뭔가 좀 부드러운 모양새였거든요. 탄소 배출이 적은 또는 거의 되지 않는 그런 뭐 신재생이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천연가스는 사실은 아닙니다. 천연가스는 CO2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CO2를 생산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철강 산업입니다. 그 탄소 포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집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네. 언제 단일화가 됐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완전히 단일화가 된 거는 우리가 네. 모두 알고 있는 그 새벽의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언제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꿨을까를 추측을 해봤는데 네. 저는 3.1절 전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1절. 3.1절에도 보면 윤석열 후보 뭐 특정하지 않았지만 누구와도 아젠다만 있다면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또 정권 교체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왜 3.1절에 이렇게 했을까? 저희가 단일화 결렬을 한 2월 27일쯤에 발표하고 나서 여론이 안철수 후보에게 급격히 안 좋아지고 그 뒤에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심지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본인의 후원회장, 뭐 임명진 목사를 비롯한 여러 고문들까지도 등을 돌렸거든요. 단일화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강하게 그런 압박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지율까지도 안 받쳐주니까 결국 그 상황에서는 이제 이태규 의원이 네. 안철수 후보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장제원 의원과 뭔가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갔고 그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도 어느 정도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자마자 일사천리로 그냥 윤석열 후보와 바로 그날 새벽에 단일화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넥타이는 제가 질문 좀 해도 됩니까? 뭐 넥타이 오늘 봐요. 같은 넥타이가 없네요. 아예. 넥타이 두 분 넥타이 네. 단일화입니까? 두 분 색깔이 비슷해요. 저희 뭐 등치도 그렇고 네. 뭐 충분히 단일화할 수 있죠. 비슷비슷합니다. 색깔 이거 뭐 넥타이. 뭐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요새 트렌드죠. 먼저 단일화 발표하는 거죠. 그렇구나. 국힘 스타일이구나. 일단 조건 마음대로 제시하고 단일화하는 게. 단일화도 가스라이팅을 하네. 뭐 여론조사 합시다 뭐까지. 넥타이는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의도되는 게 있나? 뭐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하긴 했던데요. 저도 뭐 제가 이제 안핵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미 어느 정도 그날 이제 토론회 직전 정도 됐을 때는 약간의 내심에 결심이 있지 않았겠느냐. 아하. 왜냐하면 남자들은 넥타이 색깔이 사실 유일하게 맞습니다. 패션에서 맞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예, 방법인데 저는 그래서 심지어 저희보다 더 빨간 걸 메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심이 섰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단일화가 되기엔 좀 늦은 시기라고 판단이 되어지던 사전투표 바로 직전에 그렇죠.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일화 효과를 좀 극적으로 보기에는 좀 늦은 시기다라는 분석이 많아 보이던데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또 궁금하지만 누가 더 급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윤일까요, 아닐까요? 더 급했던 사람. 일단 그날 이제 뭐 천하람 위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또 파악하고 뭐 이제 취재했던 게 있군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제 그 TV 토론 한 날이 2일이었나요? 예, 3월 2일입니다. 3월 2일이죠. 예. 그날 이제 오후 9시에 그러니까 TV 토론 중이었죠. 그때 이제 장제원, 이태규 두 의원이 이제 만났다라는 거는 알려져 있잖아요. 예. 거기서 만났고 그래서 이미 서로의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윤석열 후보가 화보 촬영이 있었어요. 자정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기다려주겠다라고 한 게 안철수 후보였어요. 그래서 자정 이후에 장제원 의원의 매형인 그 카이스트 그 교수 집에 가서 이제 만났던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더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좀 그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 3월 1일 전후로 좀 바뀐 것은 이제 분명해 보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지지자들 중에서도 강하게 특히 이 정권 교체에 힘을 싣지 않으면은 천하의 뭐 죄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한 것에 좀 흔들렸다라는 거가 이제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는 더 일찍 하면 좋았죠.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에서 받는 거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밀고 왔던 그 아젠다 하나가 프레임 하나가 정치 개혁이잖아요. 네. 정치 교체. 이게 상당히 거세고 사람들을 좀 많이 흔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표가 되든 안 되든 그것보다도 정권 교체 프레임을 확 강화를 하고 남은 4일, 5일 동안 모든 여론이 여기에 집중되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급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유불리를 따지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덕 평론가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뭐 둘 다 급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기다려준 이유는 어쨌든 사전투표 하루를 앞두고 만약에 3월 3일이 된다라고 네. 가정했을 때 이게 뭐 기다려주고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내일 점심에 만났을 때 만납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간신문부터 때릴 수가 없습니다. 새벽 2, 3시 경부터 타결이 나와야 아침 뉴스부터 아침 라디오가 보통은 이제 프라임 타임이 7시부터 9시 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단일화 이슈를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문 만들 때도 그게 헤드라인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에 마지노선을 서로 맞춘 거지 뭐 누가 누구를 기다려줬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서로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맞아서 새벽까지 늦은 시간이지만 만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요 질문은 제가 한번 천하람 위원장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단일화는 2등, 3등이 하는 거다. 그렇죠. 단일화는 원래 2등, 3등 후보가 하는 겁니다. 그 언어를 꺼내드는 순간 우리는 패배자의 언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1등 아니에요? 뭐 저희가 1등인데 2등이에요? 아니 뭐 저희 1등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생각하죠. 예. 근데 이번 단일화는 냉정하게 말해서 예. 단일화라고 부르기가 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거친 단일화라기보다는 예. 정확한 표현은 지지선언 후 사퇴죠. 사실은. 근데 지지선언 후 사퇴라는 것은 뭐 3등 후보가 1등 후보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1등, 2등 간의 격차가 뭐 예전에 뭐 이명박, 정동영의 경우처럼 크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김준일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등 후보 입장에서도 그 마지막 미디어 집중 효과, 뭐 작게 보면 뭐 작은 컨벤션 효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글 올리는 거나 워딩을 보면 단일화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게 같은 생각이라서 그러신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안철수 후보는 안일화를 하고 싶으셨을 텐데 안일화. 이제 뭐 그건 결과적으로 안 됐고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이 대등한 형태의 50대 50 구도의 단일화가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이후의 당 운영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헤게모니는 우리 지금 국민의힘 측이 갖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 안철수, 윤석열 후보,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 후보를 전 후보입니다. 얘기를 좀 해보면 완주를 하겠다, 손가락을 뭐 자르겠다 이런 극단적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완주 의사를 비췄어요. 근데 왜 마음이 바뀌어요 이렇게? 마음이. 저는 일단 속내를 혹시 아는 게 좀 있을 수 있나요? 뭐 조건보다는 명분이 너무 잘 부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완주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면 네. 어쨌든 이 정권 교체 실패 이후로 단일화 실패가 가장 먼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을 합산했을 경우 이재명 후보보다 많이 나왔다. 그럼 더 크게 작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통 큰 양보를 했다라는 지분도 챙길 수가 있고 워딩으로 나왔었던 행정적인 일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는 사실 구체적인 직책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뭐 후보 매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행정적인 업무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장관을 주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급이 맞지 않아요, 대선 후보로서. 총리. 그럼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총리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승리했을 경우에 본인이 챙길 수 있는 지분이 있고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단일화를 해도 단일화해서 저도 윤석열 후보가 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냐? 할 만큼 했다. 그렇죠. 최선을 다했고 윤석열 후보가 패배하잖아요. 그럼 윤석열 후보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 장제원, 윤한홍,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으로서 다 이선을 후퇴해야 돼요. 근데 합당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그냥 국민의당을 그대로 이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안철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챙길 수 있는 명분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일각에서는 돈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저는 안철수 대표 돈이 많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거 비용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준일 기자님? 그게 최우선의 이유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100% 보전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지지율 추이를 봤을 때.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아껴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억 가까이 뭐 수십억을 썼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사제인데 안철수 후보가 아마 1,100억 원인가 아마 이번에 등록 1,900억. 예. 예? 1,900억. 1,900억인가가 이제 등록이 됐을 텐데 그 돈의 상당수는 사실은 다 묶여 있는 자산입니다. 아, 다 주식이죠. 안랩 예, 주식, 금전이죠? 안랩 주식 네. 이런 거지 그거를 현금으로 그렇게 쌓아두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부자는 아니 부자잖아요. 부자죠. 뭘 부자 아닙니까? 부자죠, 그죠? 몇 억 있으세요 집에? 저는 택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진짜 현실적인 고민인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은 게다가 합당까지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채는 이제 같은 당에서 다 같이 어. 짊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실제 당들에서 이제 돈을 땡겼어야 되는데 금융권에서 이 정당이 존속 가능하냐 아니냐를 굉장히 따집니다. 그러네요.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어려워서 안철수 후보가 개인적으로 좀 유통을 해온 부분도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하지만 이 안철수 전 후보는 다당제를 평소 본인의 소신이라고 밝혀왔고요. 과거 바른미래당이랑 합당했던 사실을 가장 좀 후회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호남에 뿌리를 둔 38석의 국민의당과 영남에 뿌리를 두었던 20석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바른정당의 통합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사죄드립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명분까지 좀 버린 셈인데 이 단일화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명분이 좀 약한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좀 스무스하게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훨씬 그런 게 적었을 텐데 뭐 손가락을 자를 수도 있다. 바른미래당과의 합당을 후회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명분이 약해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의 명분을 찾자면은 정권 교체의 동반자가 되겠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 명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철수 후보가 예전에는 중도 상징성이 컸다라고 하면은 한 1, 2년 상관으로 특히 4.7 재보궐을 겪으면서는 저희 보수 진영의 한 축을 담당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네, 그때도 같이 단일화를 했었고 사실 합당 얘기도 진지게 나왔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정권 교체에도 공감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거기에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의 뭐 명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말씀처럼 다당제 정치 개혁을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지금 단일화 합의를 한 상황인데요. 각 당의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하면 좋은 단일화고 남이 하면 나쁜 단일화 이런 식으로 5년 내내 국민을 편가르고 이중잣대를 보이다가 지금 국민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전히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합니다. 이재명 선대위는 차분하게 대응하되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는 양당 체제 종식 또 다당제가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앞으로 다당제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파트너로 이렇게 버텨주시길 바랬는데 이제 결국은 양당 사이에 저 심상정 하나 남았다. 자, 막판 대선판을 요동치게 한 단일화, 이 단일화 과정이나 명분 그것을 지금 좀 전에 좀 봤습니다. 이제는 이 단일화의 효과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철수를 지지하던 이 표들이 어디로 갈지 각 당의 생각들이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일단 국민의힘은 플러스라고 보겠죠. 네, 저희는 당연히 플러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안철수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해서 막 투표를 포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일부 계실 수 있을 거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투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한 60% 정도는 60%. 국민의힘에 오시지 않겠는가. 나머지 40%의 이제 대부분은 아마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실 거고 심상정 후보 지지하시는 분도 일부 계실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좀 오랫동안 범야권 후보로 분류돼 왔고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안철수 후보의 표가 산술적으로 이동하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근데 뭔가 이번에 이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더 신이 나죠. 신이 나고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언론에 집중이 있다 보니까 중도 무당층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더 플러스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끼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완주하는 것이 일단은 더 훨씬 더 유리해 보이긴 했었으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지지자와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자를 찢어서 보면은 네. 윤석열 후보 지지자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숙이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원래 지지하고 있었어요. 원래 지지하고 있었죠. 근데 안철수 후보 지지자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어허. 이게 사실은 후보자가 숙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지자는 모멸감을 좀 느껴요. 아, 지지자가 내부화는 아니다, 그죠? 왜냐면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많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소수지만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나의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똑같이 숙이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무효표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남경필 지사와 김진표 후보가 붙었을 때 통합진보당 백현정 후보가 있었습니다. 네. 중도 사퇴를 했거든요. 남경필, 김진표 후보자의 그 표차가 4만 표였는데 네. 백현정 후보자를 포함해서 무효표가 14만 표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그냥 백현정 찍고 나온 거예요. 아,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자와 관련돼서 그냥 안철수 후보 사퇴가 찍혀있든 안 찍혀있든 거기에 찍힌 무효표가 분명히 발생하고요. 윤석열 후보한테도 가는 표가 생길 거고요. 네. 이재명 후보한테로 가는 표도 생길 텐데 네. 그러면 어떤 층에서 이재명 후보로 가장 많이 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호남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호남을 봐야 된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차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남표를 보면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광주에서 61.14, 안철수 후보가 30.8,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많이 받았네요. 전남에서 59.87, 안철수 후보가 30.68, 전북에서 64.84, 안철수 후보가 23.76. 네. 전체적으로 이 호남에서 판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 총선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 총선도 보면은 민생당 또는 국민의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만 유의미한 득표율을 얻었고 네.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는 사실은 유의미한 득표를 좀 얻기는 그게 바로 접니다. 얻기는 어려웠다. 수치상.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회초리 들고 싶어하는 호남의 주민들이 회초리를 들어도 그 범위는 국민의당 반경까지였어요. 아하. 국민의힘으로 쉽게 훌쩍 넘어가는 거는 넘어가긴 어렵다. 정말 완전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호남의 안철수 지지자들은 민주당 쪽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목표치로 세우고 있는 30%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하. 저는 결과적으로 이 호남의 민심이 한 85% 선까지는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창석 평론가 말씀대로 역풍도 좀 감지가 되고 네.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껏 얘기해왔던 단일화의 조건과 좀 부합하지 않는 단일화였고요. 캠프 내 대부분의 사람들도 몰랐을 정도니까 지지자분들도 거기에 대한 배신감을 좀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를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채팅창에서 말씀들을 지금 남기고 계시는데요. 이 역풍의 조짐, 구체적인 정황이 좀 잡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역풍의 조짐이 있죠. 최근에 이를테면은 안철수 후보가 지지자들하고 그 손편지도 쓰고 또 하나는 소통도 이제 했어요. 예, 유튜브 소통도 소통. 하는데 예. 뭐 그 지지자 중에 한 명이 예. 안철수 후보가 손가락 끊어야 되겠다고 손가락 예전에 그 얘기를 전에 했습니다. 23일 날 했었던 뭐 그런 발언들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예. 이제 그만큼 화가 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다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 전에 유시민 전 그러니까 작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하고 방송하기 전에 좀 만나서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노무현 당시에 이제 정몽준의 단일화 파기 이게 역풍이 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요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알 수 없다고. 왜냐하면은 사실은 원래는 노무현이 더 크게 이기는 그럴 수도 있네요. 그 내부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럴 네네.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한 아. 6%까지 이기는 거였는데 오히려 약간 좁혀졌다. 아.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다들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에 하나 뭐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 그러면 역풍이 불었다라고 라고 이미 결론이 날 수 있죠. 해석이 되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은 역풍은 없었다라고 해석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석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금 짚어주셨는데 자 유시민 작가,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를 좀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일단은 10분 만에 이 합의된 과정에서 뭐가 없었을 수는 없다. 뭔가 오갔을 것이다. 어떤 이면적 합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조건이 오갔는지 이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만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제 실행력을 증명해서 그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예. 이제 고위직을 하겠죠. 저가 안철수 씨 같으면 당연히 총리 요구할 것 같아요. 자, 유시민 작가 국무총리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무총리가 아마 조건이었을 거다. 행정 업무도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뭐 천하람 위원장이 그건 아실 수는 없겠죠. 제가 뭐 윤핵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핵관에 가깝잖아요. 이준석. 아유 맞아. 아니 그렇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우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백지수표를 받고 백기투항을 한 것 아닌가. 이 상황을 하자면은 마치 외관상으로 보면 이제 백기투항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에를 뜯어보면 백지수표를 받은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협상 과정들이 어느 정도 좀 외부에 알려졌습니다만은 거의 안철수 후보가 하고 싶은 거를 뭐든 할 수 있게 돕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방금 오창석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매수 이런 부분이 네, 될 맞습니다. 수 그럴 있죠. 수 있기 네. 때문에 어떤 자리를 당연히 특정하진 않았겠지만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행정부 안에서 한다면은 최대한 뭐든 원하시는 거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익명직이나 아니면 당직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 공간을 어느 정도는 최대한 열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정도의 얘기들이 오갔을 걸로 저도 추측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 국무총리 자리 정도면 합의할 만한 조건인 건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아주 안 좋은 프레임을 더 강화시켰어요. 철수 정치, 철수가 철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름은 안철수인데 네. 그냥 철수가 자꾸 됐어요. 예철수처럼 해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단일화에 합의할 만한 조건인 게 매력적인 조건인 게 맞습니까? 총리가 뭐 좋아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이 조건 총리가 어떻습니까? 좋죠. 네. 어떻습니까, 오창석 평론가? 예, 총리 좋아요. 예, 예. 네. 어때요? 기본적으로 총리를 한 결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당장 이낙연 전 총리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 전에 정치 이력을 알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호남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총리가 되면서 전국적인 정치 스타가 된 거는 분명하고 안철수 후보한테도 지금 남아있는 꼬리표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지도는 높은데 진짜 실력은 있는 건가? 아, 실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기회다.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심지어 시국도 맞아요. 의사였던 것을 활용해서 코로나 시국을 대비할 수가 있고요. 어허. 과학 강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거 양당 모두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과학자로서의 이미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행정의 업무는 선출직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지방선거 지자체 단체장 출마 가능성 있는 겁니까? 어떻게 있어요? 근데 부산시장 얘기도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부산시장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네. 박형준 시장이 현재 있고 아마 경선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쉽게 이긴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4.7 재보궐에서 됐으니까 박형준 시장이. 그래서 사실 제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 점쳐지는 거는 경기도지사거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좀 후보군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뭐 거론되는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아직 현역이고 이러다 현역 보니까 의원이죠. 네.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괜찮고 좋은 카드인데 문제는 경기도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주 편안하게 당선되는 곳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도전했다가 거기서도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와버리면 굉장히 본인의 정치 생명에는 타격이 크다 보니까 저는 경기도지사냐 국무총리냐를 그냥 제 마음대로 뭐 추측해 본다면 국무총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고 그래서 행정 경험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냥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행정부도 나설 수도 있고 당 대표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지금 다 열려 있는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안 후보님의 이제 거취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당에 계실 건지 아니면 이제 행정부 하실지 뭐 이런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죠.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공동 대표 구성은 안 된다라고 하고 지방선거 출마 같은 경우도 당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선을 좀 그은 모양새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오창수 평론가 외면하지 마시고 뭐래 이거 그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아니 일단 이준석 대표가 네. 가장 지분 침해를 많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래서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선거가 끝나봐야 알아요. 아, 지금 그러니까 단계에서는? 선거 끝났을 때 누가 봐도 국민들이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가 없었으면 못 이겼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아. 그 여론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장 큰 힘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당선인 시절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버리는 메시지 못 낼 겁니다. 그럴 때 뭐 어떤 정도의 얘기를 한다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당선이 돼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정치인들이 또 워낙 말 바꾸기를 자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또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에 또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는 법이고요. 안철수 후보도 회동 자리에서 했었던 약속을 뭐 문서화도 해보고 국민 앞에서 선언도 해봤지만 잘 안 지켜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본인도 했었습니다. 이제 후보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아무리 문서로 뭐 다 해도 약속 안 어기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후보께서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고. 자, 과연 대선 이후에도 이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예. 윤석열 후보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게 국민 통합 정부예요. 근데 첫 그게 안철수 그러니까 이게 승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철수도 처음부터 못 껴나오면은 누구를 통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약에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당선이 된다라면은 껴안지 않으면은 이거는 시작부터 삐거덕대고 5년 내내 삐거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처음에는 껴안으려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유력한 게 이제 뭐 국무총리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당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안철수 그러니까 공동 대표 해놓으면은 당 망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거치게 얘기하는 저는 두 죄송한데. 분이 같이 있는 모습이 상상이 잘 안 네, 나요. 그러니까 당 망해서 안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당권의 문제지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국무총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 결국 궁금한 게 이 단일화 관련해서 두 가지 같아요. 이 단일화의 효과는 얼마가 되느냐는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이제 향후 행보, 이걸 짚어봐야 되는데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인, 특히 지도자로서 미래는 없다. 정치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걸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제 코가 석자인데 제가 뭐 안철수 후보를 걱정해 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네. 다만 저는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겁니다. 너무나 본인이 했던 말과 좀 다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돌파하는 방법은 결국 실력밖에 없어요. 실력을 발휘해야 예를 들면 국무총리를 맡아서 아주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다든지라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쓰임새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오창수 평론가도 말씀 주십시오. 저는 이제 정치가 워낙 생물이라서 안철수 대표가 지난 총선 3석으로 줄어든 네. 국민의당을 이끌 때만 하더라도 정책 재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었고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해서 졌을 때도 정책 재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갑자기 균열이 되면서 1월 달에 15%를 돌파하기도 하고 예.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예.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총리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제2의 이인재의 길을 걷고 있다. 아, 이인재다. 네. 쉽게 죽지 않는 이제 불사조 같은 정치인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당제를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다당제가 정착이 되면 안철수 후보가 가장 먼저 사라질 겁니다. 왜냐면 안철수 이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중요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예. 다당제가 정착되지 않는 이상 다당제를 외치는 안철수는 피닉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피닉제, 이인재 의원의 길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안철수,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를 좀 나눴는데 자, 장원의 한수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추겠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이 징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장원의 한수. 자, 그 아주 유명한 노랫말처럼 이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고 하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네, 그런 노래가 있죠. 네. 지지한다라는 말에 점 하나만 찍으면 저지한다 됩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 점 하나를 찍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OBS